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6일입니다. 동아일보에 말이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변호사가 힘들어 쉬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변호사가 힘들어 쉬러 왔다. 요즘 말이죠. 로스쿨 변호사까지 그냥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시가 아니고 이제는 고시 출신들이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법조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제를 만든 김명수, 그들의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 동아일보가 아마 이걸 취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사는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 지원을 예를 들었습니다. 좌우 배석 판사가 모두 재판장,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죠. 재판장보다 배석, 우배석, 좌배석이 나이가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김명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재판부를 거쳐가지고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만은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다시 임명되면서 배석 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납니다. 자, 변호사 하다가 김명수한테 잘 보이면 경력법관으로 해서 다시 판사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소년급제라는 얘기를 흔히 그 상징처럼 여겨지던 20대 판사도 올해부터는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15일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193명이었던 20대 판사가 2018년 4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2명으로 줄었다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판사 평균 연령은 2014년에 38.3세, 지난해에는 44.2세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판사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2013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실시 후부터라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임명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현재 5년 이상 경력자 중에 판사를 선발하는데 경력 기준은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법원 문화가 또 바뀝니다. 과거에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들이 써온 판결문 초안을 빨갛게 줄을 그으면서 고치는 도제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이 판결문 쓰는 그 스킬, 기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 아르키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공부를 한 상급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아르키는 판결문을 쓰는 걸 빨간 줄 쳐가면서 이렇게 아르킬 때 그들은 법조 능력이, 실력이 붙는 겁니다. 이 과거에 이 법조 문화가 그렇게 좋았다는 얘기죠. 주말을 포함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함께 하면서 빨간 줄을 끄고 고치고 판결문을 쓰는 방법 뭐 이런 등등 구체적인 이런 데까지 디테일까지 전부 노련한 판사들이, 부장 판사들이 가르쳐주고 배석들을, 이 참 좋은, 국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미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장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에 10끼 이상을 함께 밥을 먹으면서 호흡을 맞추는 일이 흔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함으로써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호흡이 맞춰지고 또 뭔가 어떤 문제의식을 서로 디스커션을 해서 문제에 어떤 편협되지 않는 중간형의 아주 객관성 있는 공정한 문제도 도정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미 법조계는 경험 있는 법관들은 도제식으로 가르치기가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빨간 펜이 없어지고 각자 판결문을 작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워라벨이라고 있죠. 일과 삶의 균형, 워라 밸런스, 워라벨, 일,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소위 레이버, 그 다음에 밸런스, 워라밸, 일과 삶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 일과 삶의 균형, 이거 라이프 사이클을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 중시 경향을 때문에 자리를 잡아서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달라진 사회제도, 사회상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판결로 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판사들의 웰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걸 두고 재판 질 저하, 재판 지연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명수 재판부에서 편향화된 소위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뭐 등등 이러한 좌경화된 소위 뿔럭들을 우대하는 김명수는 거기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하고 창립 총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달리 그는 그들을 챙깁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이 김명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경력자 법관들 면접에 참여했던 한 고위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로펌 생활이 힘들어서 쉬러 왔다고 말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로펌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이라면 결격 사유겠지만 그런 지원자가 상당수라 일부는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경력 기준이 7년, 10년으로 이제 길어지면서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위해서 판사가 되려는 이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안 좋죠. 이런 현상은.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던 과거에는 소년 판사들의 경험 부족이 자주 도마에 올라가지고 욕을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명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됐는데 법조 일원화와 판사들 사이에 확산되는 웰빙 문화, 바로 이게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지던 사법부 업무 관행에 균열을 만들고 파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 재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부장판사의 빨간 팬으로서 교정도 하고 교열도 해주면서 또 매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법조에 대한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같이 토론하던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재판의 질적 하락,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부장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법관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통용됐었습니다. 갓 인간한 판사는 통상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치되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스승이자 멘토를 자임하며 법원 문화로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도제식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재판을 배우고 단독 재판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한 명의 판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돼가지고 배석 판사가 돼가지고 4년간 있어야 제대로 단독 판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각자가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서 다 자기가 씁니다. 매일같이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재판에 대해 논의하던 관행이 없어졌습니다. 월수금 또는 화목처럼 같이 점심을 먹는 요일을 정해 필요한 업무 협의를 하는 식사 요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2~3번씩 정해진 요일에만 점심을 먹고 다른 일정은 건드리지 않는 문화. 그게 과연 좋을까요? 2013년 배석 판사를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재판이 끝나는 날마다 회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말이나 인사 때가 아니면 회식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선 지방법원에서는 매달 1 내지 3주차에 판결문 3건씩 작성하고 4주차에는 판결문을 쓰지 않는 대신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333 캡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를 두고 일종의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판사들은 사건 기록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져 선고가 있는 주에는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어떤지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뭔가 좀 분위기가 컴컴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옴으로써 이 대법원 사법부 전체가 뒤흔들리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손실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은 경륜도 높고 인품도 수려하고 품격도 있고 국가 간 애국심도 있고 한 여러 가지가 병합되는 그러한 경우가 좋다. 옛날에는 말이죠. 정말 이 법원장들 대법원장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가까운 현재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일규 대법원장이라든가 또는 훌륭한 분들 상당히 많죠. 가까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그가 비록 적폐로 몰려서 문재인에게 호되게 당하고 김명수에게 호되게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대법원장 시절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왜? 참 보배로서 진흙탕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진흙을 쏟아붓는 그러한 속에서 고고하게 살아온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대로 그냥 내동댕이 치고 뭔가 모함을 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적폐로 몰은 김명수는 그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파헤쳐서 대법원장으로서 역사를 바로 했는가? 대법원장이 정말 정직한 대법원장이었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재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재평가하는 시간이 금년 그는 임기를 9월 달에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그가 했던 적폐가 과연 있었는지를 반드시 후임 대법원장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또 법원에서 판사가 무슨 패거리 무슨 법 연구에 연구에 이런 이 파벌에 좌편향된 이념 서클에 의해서 이 지배되는 이런 구조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줬고 고통을 줬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그 성숙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것도 아마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김명수를 딱 따지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밑에 있던 판사를 좌파의 탄핵판에다가 국회에다가 탄핵시키라고 한 바로 그 김명수. 자기의 상급자인 훌륭한 대법원장, 그 인품도 수려한 그리고 공정했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아서 사법부에 먹칠을 시키려고 했던 김명수. 과연 그는 대법원장 감이었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네. 파벌을 조성하고 우리 법이냐 국제인권법 아니면 안 된다. 좌파 이념이 사법부 판단에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헌법적 가치를 분별하는 판사가 그게 진짜 판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원 안팎에서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업무 관행이 달라지면서 재판 질도 하락하고 있고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죠.
어떤 고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팩트가 틀리거나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1심 판결문을 보고서 항소심 재판부가 놀라는 일이 가끔 있을 정도라니 이 뭐 더 말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고법 판사는요, 대륙법 체계 국가인 한국 특성상 법리 해석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지방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로부터 한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받고 무척 당황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록 원문을 종이 서류로만 볼 수 있는데 배석판사가 부장판사 방에 있는 원문을 보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에 나오는 개요만을 본 후에 적당히 판결문을 써가지고 온 거라는 겁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되지가 않죠. 과거에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판결문 작성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판결문 쓰는 방법부터 그리고 그 내용성,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소위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지금은 이 판결문 작성 교육을 대체할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오히려 판사 채용 과정 중에 유일한 필기 시험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김명수는 김명수 법원을 만들어 놓고 기어코 갈 모양입니다만은 그는 자기 휘하의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를 국회로 탄핵판으로 집어 던지고 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그 녹취록이 나오고 이런 정도 대법원장. 옛날 같으면 그런 말 나오자마자 자퇴합니다. 근데 뻔뻔하게 지금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어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요, 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한 판결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혼신을 다한 판결이 존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 재판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억울하고 분한 이런 생활을 할 때는 이 법원의 최후의 보루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명수 법원은 이재명을 유죄한 이재명을 갖다가 죄가 있는 유죄가 된 이재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수가 허위로 발언해도 된다. 이 선거 중에는 이 방송에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무죄를 줘서 지금 오늘날의 이재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재명과 김명수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